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아픈 진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육이란 평생을 함께할 유일무이한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들어선 지금 제가 내린 잔혹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형제자매란 유년 시절에만 의미가 있는 관계였구나. 물론 모든 집안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끈끈한 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현실의 대부분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수많은 동년배들의 사연을 들으며 절감했습니다. 오늘은 왜 세월이 갈수록 혈육 관계가 공허해지는지, 가슴 아픈 현실을 4가지 측면에서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편의 영상만으로도 앞으로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후회 없는 시간이 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의미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과 도움이 되는 진실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60년을 함께 했는데 왜 이렇게 남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올해 82세이신 박영수님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4살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1940년대 초반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말기와 해방공간의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우리 집은 남들보다도 훨씬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았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근근히 끼니를 이었죠. 어린 시절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이였어요. 낡은 이불 한 장을 둘이 덮고 잠들고, 달걀 하나도 둘로 나눠 먹으며 서로만을 의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모든 하루를 서로에게 털어놓을 만큼 가까웠어요. 20살 중반까지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동생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무슨 걱정이든 제게 먼저 상의했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거든요. 동생이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제가 밤참을 준비해 주곤 했고, 제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동생이 저보다 더 기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각자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만날 시간도 나눌 이야기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처가 눈치를 살펴야 했고, 저는 저대로 가게를 꾸려 나가기 위해 바빴거든요. 30, 40대에는 그래도 큰 행사에는 모였어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 사촌들끼리 어울리게 하려고 애써 만나기도 했고,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제사 때는 반드시 함께 했죠. 하지만 그때도 옛날 같은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요. 각자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거든요. 50살이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달라졌어요. 자녀들은 모두 성장했고 각자 본인들 일에 바빠지니까 굳이 자주 만날 명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어요.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의식을 잃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상태가 안정된 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심장 때문에 쓰러져서. 꽤 위험한 상황이었다는데 한번 와볼 수 있겠니? 동생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정말 많이 걱정되는데. 그런데 나도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고, 게다가 큰애가 이사한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병원에 간병사 있지? 간병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빨리 회복하길 바래.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8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동생에게 저는 아들의 이사보다도 덜 중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일주일 후 동생이 참외 한 박스 들고 문병을 왔어요. 형, 미안해. 그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많이 좋아 보이네. 다행이야. 겉으로는 괜찮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다행히 열흘 만에 퇴원할 수 있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정말 각자의 길을 걷고 있구나. 위급할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고 있어요. 최근 한 가족관계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니 형제자매 관계는 결혼과 함께 급속히 소원해지며 특히 65세 이후에는 연락 빈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또한 가족사회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는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의 공통 기억은 공유하지만 성인이 된 후의 삶은 완전히 별개의 궤도를 달린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추억만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예전에 함께 자란 사람 정도로 남게 된 겁니다. 지금 동생과 저는 1년에 서너 차례 안부 전화를 주고받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괜찮아? 병원은 잘 다녀? 이런 의례적인 대화만 하고요. 어릴 때 그렇게 끈끈했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웃에 계시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 올해 78세이고 2살 위 언니가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깊이 와 닿더라고요. 80년을 살아봐도 언니 앞에서 당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비교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비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194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정말 힘겨운 시절을 함께 견뎠어요. 그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시대였는데 그나마 둘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컸죠. 하지만 비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른들이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동생은 성격이 급한데 언니는 차분하네. 언니가 더 똑똑하고 눈치도 빨라. 동생은 왜 이렇게 서두르니?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 했는데 그게 평생을 괴롭힐 줄은 몰랐어요. 혼인 생활에서도 비교는 계속되었어요. 25세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언니는 부산에서 교사를 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이분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과 결혼했죠. 친척 모임에 가면 항상 언니는 부산 살아서 좋겠다. 교사 남편 두어서 부럽다. 동생은 시골이라 고생이 많겠다. 이런 얘기만 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언니는 동생아, 시골이 공기도 맑고 여유로워서 좋잖아라고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에서는 우월감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30, 40대에는 자녀
교육 경쟁이었어요. 자식들이 클 때는 더욱 치열했어요. 언니 큰아들은 부산 소재 유명 대학교에 진학했고, 이분 아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언니 딸은 약사와 결혼했는데, 이분 딸은 일반 직장인과 결혼했고요. 가족 모임 때마다 언니는 동생아, 그래도 우리 애들 다 건강하게만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자식들이 더 성공한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는 우리 애 어느 대학 갔다, 어떤 직업 가졌다,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는데 언니한테는 더더욱 말하기 어려웠어요. 말하면 자랑질하는 것 같고, 안 말하면 또 뭔가 숨기는 것 같고, 5, 60대에는 손주들 경쟁이더라고요. 나이가 더 들어서도 경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손주들 차례였죠. 언니 손자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손녀는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끝이 없는 비교였어요. 저희 손주들도 나름 잘 자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5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어 정말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런데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동생아, 그래도 농토는 많이 남겨놨잖아. 우리는 연금밖에 없어서 걱정이야. 남편 100일도 안 지난 시점에 들은 말이 그거였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생각도 않고 남편이 남긴 재산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현재도 상황은 비슷해요. 지금 이분은 혼자 농촌에서 살고 있고, 언니는 부산에서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면 동생은 시골 공기 좋은 데서 사니까 건강하겠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자기가 도시에서 편리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때도 치료비 많이 나왔지. 그래도 농토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하더라고요. 8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지가 비슷해야 형제자매끼리 잘 지낼 수 있어요. 한쪽이 잘 살면 시기가 생기고 못 살면 우습게 봐요. 또 다른 분은 나이 들면 자매는 질투, 경쟁심뿐이에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양 거만한 말투로 상처를 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에게는 축하해, 정말 잘 됐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가 잘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어릴 때부터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서 평생 비교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이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냉혹한 현실이에요. 이번에는 제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세이신데 6살 아래 남동생이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동생 때문에 가장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잘 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해요. 어릴 때부터 형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저는 1942년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겪으며 자랐어요. 그때부터 항상 형이니까 참아라, 형이니까 양보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죠.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 동생을 돌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요. 동생이 학교에 가려면 형이 일해서 학비를 벌어다 줘야 했고, 동생이 결혼할 때도 형이 예단 비용을 마련해 줘야 했어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20대에는 동생 대학 학비를 대줬고, 30대에는 동생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마련해 줬어요. 40대에는 동생 집 마련할 때 목돈을 빌려줬고, 50대에는 동생 아들 결혼 비용까지 도와줬다고 해요. 평생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어땠을까요?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는 45세의 사업이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됐을 때 이미 안정된 공무원이 된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형, 미안해. 나도 애들 학원비로 바빴어. 그리고 집도 사야 하고. 형은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때 정말 허탈했다고 해요. 동생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구나. 더 충격적인 일은 8년 전에 있었어요. 폐렴으로 쓰러져서 1달 반 동안 입원했거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서 자주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연락했어요. 야, 내가 쓰러졌다.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아이고, 형 큰일 났네. 근데 나도 요즘 혈압 때문에 몸이 안 좋았어. 그리고 며느리가 셋째 아기 봐달라고 하고. 병원에 간병사 있잖아. 간병사가 잘 돌봐줄 거야. 77년을 함께 살아온 형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간병사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멀리 사는 둘째 아들이 휴직을 내서 와서 간병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퇴원한 다음 주에 동생이 사과 한 상자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미안해. 그때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다 나았다니 다행이야. 형은 워낙 체력이 좋아서 금방 회복될 줄 알았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았어요. 반대로 그 할아버지가 동생을 도와준 적은 셀 수 없이 많아요. 동생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도와줬고, 동생이 집 살 때도 목돈을 빌려줬어요. 동생 며느리 출산할 때도 병원비 대줬고, 심지어 손자 100일 잔치 비용까지 보탰다고 해요. 그런데 동생은 그런 것을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형이니까 해주는 거 아니야? 몇 년 전에는 동생 손자가 해외 연수 간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미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통장을 털어서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 아직도 안 갚았어요. 갚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가끔 형,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하지만 이제 둘 다 80 넘은 나이인데 언제 갚겠어요? 작년에 동생이 자식들에게 본인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가 가장 화가 났다고 해요. 너희 큰아버지 진짜 까다로워. 맨날 건강 관리하라고 전화하고 늙으니까 더 신경질적이야. 그냥 안부 인사만 받고 빨리 끊어. 제가 언제 까다롭게 굴었나요? 동생 걱정되어서 요즘 몸은 어때? 병원은 잘 다녀? 이런 말 한 것이
까다로운 거였나요? 그 순간 정말 허무했다고 해요. 83년을 살아오면서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결국 까다로운 형으로 기억되는구나.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돈 많아야 모이고 돈 없고 아프면 흩어져요. 또 다른 지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 뒤에는 무책임함만 있어요. 친구는 도움받으면 고마워하고 갚으려 하는데 형제자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대부분 일방적인 희생과 무책임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동생과 거의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하는 것이 전부라고요. 만나면 서로 어색하고 예전 같은 정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형제자매의 가장 잔인한 현실이에요. 가족이니까 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 일은 형이 알아서 해야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지금까지 4가지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70대, 80대가 넘은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젊을 때는 나이 들면 가족이 더 소중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지고 서로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80 가까이 된 마당에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지 지금의 나를 책임져 줄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요.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0, 40대 젊은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자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연락해서 안부 묻고 명절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부모님 관련 일들을 함께 상의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이니까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실망만 커집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나 재산 상속 문제가 생기면 형제자매의 본색이 다 드러나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은 혼자가 제일 편하고 마음 편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지인분은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년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도 적절한 거리 유지가 최선이다 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말아요. 하지만 형제자매 관계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부딪히지도 말고, 너무 멀어서 아예 남이 되지도 말고요. 마치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실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해요. 이제 와서 어린 시절 같은 끈끈한 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신 이런 정도의 관계면 충분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길지 않게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 때는 만나서
옛 추억을 나누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만날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 건강 문제나 돌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형제자매끼리 의논해서 해결하세요. 단, 한 사람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는 마세요. 결혼, 회갑, 장례 같은 큰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한 참석해 주세요. 하지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아플 때 달려와서 돌봐줄 거라는 기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는 기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해 줄 거라는 기대. 옛날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다는 기대. 이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형제자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아프면 형제자매가 돌봐주지 않아요.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세요. 돈이 있어야 선택권도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복지관 친구들, 취미 모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혈연 관계가 아닌 진짜 친구들이 더 든든할 수 있어요. 독서, 원예, 산책, 요가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도 추억은 소중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 형제자매와의 모든 추억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그 시절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시절의 따뜻함과 순수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맞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동생과 1년에 서너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지? 이 정도요.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여요. 명절 때 만나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데도 행복했지.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런 옛날 얘기들이요. 그런 순간에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동생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형제자매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나의 현재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공유했던 그 시절들. 그 추억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서운하고, 가끔 부딪히고, 가끔 멀어져도 괜찮아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요. 30, 40대 젊은 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형제자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그냥 적당히 지내세요. 그래야 나중에 실망하지 않아요. 저처럼 80 넘어서야 깨닫지 말고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고 형제자매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 가정의 현실이라는 것을, 80년을 살아본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